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 도약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호재가 만발하고 있어요. 오늘도 상승한 테슬라인데요. 소문대로만 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문들이 있는지, 연말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루시드가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9% 오르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최근 주가 반등세가 무서운데요. 역시나 가장 큰 요인은 이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겠죠. 어느덧 4.5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10월 중순에 5%대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낙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완화되고 있는 물가라든지 고용 상황이, 그러니까 경기 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미국 재무부에서도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도 70불대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유가의 하락은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물가의 하락은 금리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나스닥에 지금 반등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 후반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자, 오랜 기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연속 상승에 따라서 아무래도 차인 실현 욕구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국채 발행, 미국이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채 가격의 하락은 반대로 10년물 국채 금리와 같은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후반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러한 상승은 저번 달 FOMC 회의 이후부터 이어진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파월 연준의장이 오늘 한국 시간 밤 11시에 연설이 또 있을 예정이에요. 자, 전월이었던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국채금리가 4.9%, 5%대 이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FOMC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미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더 시장에 긴축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파월 연준 의장이죠. 자, 하지만 지금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4.5%대까지 내려왔어요. 최근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높았으니까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어떠한 발언을 할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최근 주식시장은 이 금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요,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S&P 500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만, 베스트 케이스는 국채금리가 서서히 좀 떨어져 주던가 안정화를 보여주고요. 연준이 지속해서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세에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좀 약했는데 나스닥은 0.9%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나스닥 대형주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하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나스닥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자, 51선을 돌파하고도 0.9% 상승을 보여준 오늘 하루인데요. 지금 3일 연속 51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주 후반 증시가 약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51선만 잘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 하락 추세선을 깨고 새로운 트렌드를 시작하려고 하는 나스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올해 3월에도 이렇게 201선이 파란색 선을 딛고 올라서도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51선을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되풀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한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같은 우량 자산은요, 이렇게 201선이 닿을 때처럼, 그리고 RSI가 이렇게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일 때 사서 모아가는 게 최고의 투자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유가가 77불, 그러니까 70불대까지 크게 내려앉으면서 에너지 주식 위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주식 근처로도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있는데요. 경기 민감한 업종들은 좋지 않았고, 경기에 다소 민감하지만 IT죠. 기술주와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증시 스케줄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일단 이번 주는 미국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년물, 내일은 30년물 입찰이 있는데 국채 발행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 14일은 미국 CPI 지수 발표, 그리고 21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저번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죠. 현재 AI 대장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일인 30일에는 미국 PC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마저 좀 더 누그러뜨려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역시나 12월 13일 금리 동결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도 90.2% 확률에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가 인상될 확률도 14.8% 정도밖에 안 돼요. 다음 달인 12월마저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연내 금리 인상이 안 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물론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연말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올해 3월 이후에 이런 대세 상승 기간이 연말까지도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제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1.33% 오른 22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테슬라 주가는 매크로 상황이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있고, 특히 나스닥이 오르는 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자체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보유해서 뭔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락을 하더라도 어쨌든 최근에 한 200불 초반에서의 강력한 반등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근 테슬라 주가의 반등세가 나스닥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특히 2번과 3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3번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테슬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인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테슬라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시장이 좋아지길 바라볼 뿐이겠고요. 두 번째 사항부터 살펴볼게요. 자, 신규 모델 3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특히 중국 내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전주 중국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일주일간 판매량이 나왔는데 11월 시작이 상당히 산뜻합니다. 14,000대를 판매한 테슬라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차님의 자료에도 14,000대라고 여기 적혀 있죠. 최근에 판매량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자, 이를 롤랜더 퍼처님께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를 보면 이번 주 판매량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거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선이 올해 지금 4분기 누적 판매량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 5주차죠. 5주차 판매량이 14,000대가 지금 좀 전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14,000대 판매량이 최근 5개 분기 중에 주간 최대 판매량이에요. 전분기였던 3분기가 이 파란색 선인데, 이 파란색 선보다도 저 위에 위치한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주간 판매량이 이번 주 판매량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게리 블랙의 예상에 따르면 현재 이 14,000대에 대한 판매량이 모델 Y와 모델 3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시가 오늘 오후에서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리 블랙 의견으로는 모델 3 하이랜드, 그러니까 신규 모델 3가 약 한 3,000대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롤랜드 퍼처님 같은 경우는 자, 모델 3가 5,000대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3 판매량이 3,000에서 5,00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중국 판매량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건 상당히 환영해 볼 만한 일이고요. 또 이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3분기 후반에 특히 9월 달에 테슬라 공장들이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죠. 특히 모델 3 하이랜드 생산을 위해서 설비를 다 바꾸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전년 대비 중국 내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여기 보시면 2022년이 연두색이고 2023년이
예, 오렌지색인데 오렌지색이 좀 낮은 모습이죠. 근데 지금 4분기 초반 들어서는 오렌지색이 이제 연두색을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 초반이 3분기 후반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4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 오렌지색 막대, 그러니까 2023년의 주간 판매량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누적 판매량은, 그러니까 올해 연간 누적 판매량은 2023년이 당연히 2022년 중국 판매량보다 앞서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차량 가격 상승 소식이 있으면은 판매량 상승과 함께 차량 가격 상승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최근 주가가 약했던 이유는 마진율이 상당히 하락되면서 EPS마저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마진율과 EPS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 가격 상승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란 분께서 11월 9일 목요일에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의 롱레인지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모델 3와 Y의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도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리 블랙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 차이나 바로 기가 상하에서 만들어내는 버전들이죠.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레인지의 가격이 이번 주에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달 말에 모델 Y 퍼포먼스는 2,000불 정도 가격 인상을 했던 기가 상하이 테슬라 차이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 레인지가 퍼포먼스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데 이것들의, 그러니까 볼륨 모델들의 가격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000대로 전주 판매량 잘 팔렸다라고 얘기를 방금 드렸죠. 자, 테슬라가 잘 팔린다라고 하면요,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시가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겠죠. 수요가 많다라는 거니까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요, 사람들은 가격이 더 인상되기 전에 구매를 서두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상승한 판가와 함께 수요마저 증가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과 매출은 판가 곱하기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진이 증가하게 되고, 마진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차량 가격 인상이 테슬라 주가에 반등의 가장 필수적인 컨디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차님에 의하면 중국 내 뉴스를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도 가격 인상에 관련된 소문이 사실이다라고도 밝히고 있어요. 특히 기사에 따르면 모델 Y 역시 10월 1일부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3 리프레시가 나오면서 모델 Y의 상품성도 개선을 했다라는 건데요. 상품성을 개선하니까 판매도 잘 되고 가격 인상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연말에 반등을 해서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컨디션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컨디션 2번과 3번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괜찮은 모습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크로 상황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안정화되는 모습, 지금과 같이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고 물가와 고용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EV 침투율 상승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4번도 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현대기아와 같은 업체들에서, 그러니까 내연기관 위주로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에서 EV 침투율 상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뉴스 하나가 나왔었죠. 빅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루시드가 연간 10,000대도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조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기술력은 좋은 회사예요. 이 루시드가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방식이죠. NACS 방식을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채용을 한다라고 해요. 일단은 2025년부터는 어댑터를 통해서 NACS 충전기,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고요.
2025년부터 판매되는 차량부터는 직접 이 루시드 차량이 NACS 포트를 탑재를 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루시드 고객들이 이제 슈퍼차저를 이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북미에 15,000개나 존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최대의 충전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루시드 판매량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루시드 CEO가 있습니다. 피터 롤린슨이라는 분인데요. 한때 테슬라의 임원이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에 그렇게 오랜 기간 몸담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를 떠난 임원들이 많은데요. 그 임원 중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임원이 바로 이 루시드 CEO인 피터 롤린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개월 전만 하더라도 피터 롤린슨이 루시드가 채용하고 있는 이 CCS 콤보 방식이죠. 이 어댑터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기존 CCS 방식과 NACS 지금 테슬라가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플라스틱 플러그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비웃는 듯한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얘기를 하기도 했죠. 자, 하지만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이 충전 방식의 차이는 단지 플라스틱 플러그의 차이인 건 아니에요. 이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전기차 보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충전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어야지 전기차로 많이 전환이 될 건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NACS 방식이 훨씬 더 지금 메이저로서 많은 충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루시드도 최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려면은 그러니까 많이 보급시키려면 주류에 편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류는 바로 NACS가 되겠죠. 아무튼 이와 관련된 이 루시드의 NACS 채택과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at must have been a bitter pill to swallow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쓴 약을 삼키는 기분이었을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피터 롤린슨이 NACS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정말 먹기 싫은 약이지만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피터 롤린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이유는 피터 롤린슨이 자기가 모델 S 개발을 주도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모델 S 프로토타입 개발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모델 S 프로토타입이 개발된 다음에 그러니까 피터 롤린슨이 테슬라에 조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바디라든지 샤시에 있어서는 공헌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파워트레인, 배터리, 일렉트로닉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공유한 부분이 없는 그런 엔지니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나빠지자 바로 회사를 또 떠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일론 머스크겠죠. 아무튼 이렇게 둘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방식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자, 반대로 얘기했을 때 NACS 그리고 테슬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점점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 NACS 방식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회사는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포드가 5월 26일부터 시작을 끊었고 GM, 리비안, 볼보 순으로 이어지면서 현대, 기아도 있고요. 토요타까지 들어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들은 다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BMW랑 메르세데스 벤츠도 있죠. 자, 이제 남은 회사는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텔란티스 역시 NACS 방식을 고려한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폭스바겐마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테슬라의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2025년부터는 ESS뿐만 아니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도 의미 있는 매출과 수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